주택임대차법이 국회 통과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근데 10억이 실제 시세긴 해요? 나온 거 있죠. 너무 심해요. 오르니까 그게 오늘부터 당장 되는 거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죠. 또 금액 정해져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기간도 연장 보장이 되니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이 국정을 어린 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깊이 있는 분석이나 그다음에 그 영향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마구잡이로 막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2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보에 게재됐는데 관보 게재와 함께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래서 주거 서민들이 받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 또 경제계 전반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네 분들에게 이번 이 주택임대차 2법 통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 이미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던 상황인 거고요. 예. 또 야당은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여당은 아마 원내 전술상 그냥 일방 통일을 하겠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임차인들이 당해왔던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측면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들을 우리가 법으로 지켜주지 않게 된다면 예. 앞으로 임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 언젠가는 이런 정도의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미 176석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언제 가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추구했던 방식대로 이걸 제기를 해서 소위 임차인들이 4년 정도의 안정적인 공백들이 있게 된다면 이 4년 내에 발생할 시장 혼란들을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민주당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 결정을 했으면 정책적 결정을 한 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소위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결 구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예. 시장의 안정성을 줄 수 있을 것인가의 핵심은 저는 공급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공급 정책들을 빨리 내놔서 네. 시장이 지금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 많은 예를 들면 루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엄청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예.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위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역세권 주변에 많이 만들어져서 예. 소위 그 임대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들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대책들을 내놓지 않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것이 계속 이런 혼선을 겪게 된다면 민주당이 나중에는 좀 상당히 많은 예. 좀 곤욕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좀 균형 있게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면 통합당도 이 임대차법, 임대차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의 자체 이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보다 좀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법안의 문제는 이제 내용의 문제도 있고 절차의 문제도 있죠. 예. 내용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4년 뒤 여러 가지 이제 4년 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의 여러 뭐 문제점들을 다 도외시한 채 네. 이번 법안이 이제 강행됐죠. 순간에 이제 가격을 이제 내려야 된다는 순간적인 요구 때문에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킨 건데 예. 여러 이제 후유증이 많이 이제 발생을 시장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후유증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절차의 문제도 당연히 절차적으로도 국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정부가 22번의 이제 정책을 냈는데 예. 그동안에 여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뭐 입법하는 노력을 해야지 지금 갑자기 와서 무슨 소위도 구성 안 하고 막 통과를 시켰잖아요.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이제 아주 강하게 제기가 돼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아주 큰 상처를 남긴 그런 입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윤희 변호사님 혹시 이 입법 그 과정을 제어하고 이게 가져올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텐데, 일단 가장 걱정하는 건요, 지금은 괜찮은데 전세가 빠르게 없어져서 4년 후에 월세로 했었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이 급속도로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월세 전환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상당히 그 전세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또 조달을 해서 세입자한테 내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출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세금을 바로 내주고 그걸 월세로 전환하겠다 이러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연이 됐다 뿐이지 외국에 비해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학이나 해외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해외에서 렌트로 살아본 경험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법이랑 비교해보라고 하면 외국 제도보다는 세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4년 후에는 어쨌든 세를 다시 전세를 올리는 게 뭐 자유다 보니까 이번에 올린 그 부동산 세법 3법이 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그 세 부담이 4년 후에 다시 반영되는 거 아니냐, 대폭 인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는 또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결국에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비중이 2010년 전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 한 40% 정도가 되고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많고 전세를 사는 게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정말 월세로 빠르게 전환될 거라고 보세요? 최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4년 이후에는 예. 사실 전세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4년 뒤에는 어쨌든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예. 이제 5% 내에서 이제 지자체가 이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 수도권 임차인의 지금 예. 국토부 자료에 보면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임차인이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통계가 잡혔더라고요. 네. 국토부 자료.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이제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좀 덜한데 이게 월세로 전환되면 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저는 굉장히 좀 서두른 거는 제가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월세 시장이 좀 워낙 빠르게 지금 이제 이렇게 과열되고 있고 이런 걸 네. 조정을 필요한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취지는 훌륭하지만 현재 말하자면 현실은 거꾸로 나타나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이 법에 대한 좀 천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반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게 전 나중에 후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소위 구성도 문제지만 네. 각 상임위마다 이른바 수석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 법안에 대한 정밀 검토를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사실 어떤 우려감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예. 이걸 나흘 만에 사실상 우리가 1989년 주택임자 계획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이후에 31년 만에 법안 바뀌는 거를 나흘 만에 처리했다. 이거는 공청회 한 번 없고 입법 과정에 대한 논의 한 번 없이 이렇게 갔다. 그다음에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반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취지는 훌륭하고 선의는 좋으나 과연 4년 이후에 올 수 있는 우리 주택시장의 왜곡을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와 월세, 이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전세 가격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법정 그 가격이 4%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는 연간 4천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월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인데 지금의 현재 금리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가 이렇게 월세로 전환됐을 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20%를 그렇죠. 소득 20%를 주거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높아져서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게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냐.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지금 저금리 시대이고 유동성이 많은 시대예요. 제가 볼 때 부동산을 전세를 둬가지고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이윤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주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제가 볼 때 가면 갈수록 월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주 원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대부분 많은 집들 같은 경우 은행 담보 대출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걸 또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총선에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임기 동안 4년 동안에 한 10만 호 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구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전월세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공급도 있어야 된다. 이 공급이 예. 있었을 때 완충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추세는 월세로 가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금리는 계속 지속될 거니까 지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봤자 뭐 이자가 별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이전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는 과정이 있을 때 이 올리는 과정에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 완충하는 정도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내놔야 되는데 민주당이 뭐가 문제냐면 전 이유는 알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네.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한 건 맞는데 이런 규제 플러스 공급 정책들을 빨리 얘기를 해야 시장이 이런 의지가 있구나 일방적으로만 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이 대책이 사실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빨리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를 내지 않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진짜 당장 실현은 되지 않더라도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빨리 좀 완충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임차인들의 지금의 고통들을 완화시키면서 임대인들의 공포도 줄일 수 있다. 네. 저는 이 두 가지 정책들을 좀 빨리 민주당이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대략 한 95%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100%. 그러니까 한 가구당 집 한 채는 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느냐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가 거주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채 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 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법과 관련한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법 통과될 때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했던 연설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했던 이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윤희숙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걸 겁니다. 이 전세가 지금 서민들이 주거하기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긍정적인 역할이 일시에 소멸되면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입법적인 고민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천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전세와 월세 시장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될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셨잖아요. 예. 그 뭐 큰 틀의 전망은 맞습니다. 그 그렇죠. 옛날부터 예. 10년 전부터 나온 전망이니까 큰 틀의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맞다기보다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빠르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실 아까 월세 시장으로 가려면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예.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실 IMF 같은 그런 상황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에 여러 영향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규제로 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사실은 이제 그런 큰 경제의 큰 축을 놔두고 모든 걸 규제로 막겠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 엉터리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미국처럼 금리가 계속 안정화된다는 어떤 보장만 있으면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텐데 그렇지 않 옛날에 과거의 전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리가 불안정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저 경제 발전을 하고 하면 예. 나라의 변동성이 많으니까 돈을 일정 정도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게 서로 이제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이제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금리가 막 변하고 이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지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상황들, 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황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 뭐 이렇게 전월 시장을 안정을 시키고 뭐 월세로 전환이 되고 이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윤희숙 의원 저 발언이 상당히 이제 공감이 됩니다. 저걸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게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전체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차츰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연착륙될 문제지 이번 저 입법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네. 예, 우리나라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죠. 그 특징적인 것은 여튼 고금리 시대에 돈을 쉽게 좀 조달하기 위한 집주인의 수요와 그리고 실제 거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임차인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전세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후에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했던 사람들은 전세를 이용해서 이른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택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좀 앞으로 좀 줄어들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투자와 관련된 세나 각종 부담들이 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 식으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전세 종말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16년 국정 과제 세미나에서 2016년 2월에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잘 전환이 안 됐던 거는 예.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고 그렇죠. 금융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굉장히 컸던 네. 거고 또 시장 수요가 월세보다는 전세 수요가 월등하기 때문에 월세를 그렇게 내놨을 때 세가 잘 나가질 않습니다. 네. 조달해서 전세를 다 내줬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이 굉장히 더뎠다면 굉장히 더뎠던 거고요. 그다음에 갭 투자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라던가 인구 감소라던가 이런 게 작용한다면 갭 투자도 사실은 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가 강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갭 투자가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목돈 얼마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나가는 그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제 좀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세 제도가 소멸된다면 전세금과 은행 대출 일부 아니면 자기가 가진 돈 일부를 사용해서 뭐 여러 채 주택 사는 거는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과거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여튼 월세로 전환됐었을 때 이 주거 안정이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또 좀 보장이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봉착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정부가 좀 서둘렀다고 하는 징후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 전월세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관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년 후에 네가 전세금을 얼마 올릴 수 있을 건지까지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국토부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내년 6월이 빨라야 6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우리가 이 시장의 혼란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혼란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듯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는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바뀐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와 감독 혹은 이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한 고려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4일 만에 정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 속도전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윤희숙 의원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어쩌면 주택임대차법도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주택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봐야겠죠. 또 관련해서 이슈 가운데 하나는요. 청와대가 다주택 가진 그 수석이 된 고위 공무원들은 다주택을 해소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지난주까지 해소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상은 뭐 다주택 가진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8명도 청와대 같은 경우 8명 정도가 일단 집을 내놨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청와대가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놨긴 했지만 아직까지 팔리진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예를 들면 높이 내놓은 거 아니야? 뭐 이거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 개인적인 거니까 좀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여간 8월 달에는 다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8월 달에는 8월이 지나고 나게 되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겠죠. 그 사람을 그 지위에서 해임을 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저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소위 주택시장에 어떤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진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밀고 나갈 생각이 있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하나의 적어도 시장의 반응 문제를 묻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자기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정부가 계속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만약 저걸 아직 못하게 된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시장에게만 계속 압박을 주고 자기 내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혀 정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겠죠. 전 그 순간 임대차 3법이든 부동산 3법이든 마찬가지지만 시장에게 신뢰를 잃을 거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밀고 나가봤자 시장은 오히려 우회로만 뚫으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8월 달 내에 빨리 양당한 결정을 해야 된다. 예. 자기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든지 예. 아니면 팔든지 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부동산 시장에 있는 분들은 저 결정 상황들을 눈으로 지켜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이제 8월 중에도 아마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뭐 매각을 했다더라 아니면 아직도 보유가 있다더라 이런 관련 보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김민우 변호사님, 고위공무원은 다주택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사회 분위기, 현 정부의 분위기는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재산권의 자유, 자유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안 팔면 문제는 이제 정권이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부동산이 오른다는 반대 증거다.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헌법상의 그런 문제보다는 예. 이 정권에서는 이제 주택이 많은 분들은 우리 멤버로 갈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은 다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뭐 직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발탁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발탁하겠다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급과 사급공무원 같은 경우 대통령이 인사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헌법과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인사적인 권한과 기준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헌법이랑 결부시키는 건 좀 제가 볼 때 약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이번 주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나치게 세제와 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뭐 대출 규제 이런 거에만 집중됐기 때문에 주택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올 그 부동산 공급 대책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제 정확한 예측은 제가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공급 대책이 지난번에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예. 하려는 게 이제 약간 한계에 봉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들을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빌라나 이제 예. 다주택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발권이 원래 이제 서울시에 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우리 국토부에서 별로 그다지 이렇게 그 연구를 별로 안 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사실 그런 지역을 그쪽도 보면 여러 가지 저 규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빌라를 4층짜리 빌라를 지려고 할 때 새로 지려면 7층 이상은 못 짓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 이익이 안 나오니까 못 짓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약간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광범위하게 서울 이렇게 많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재건축을 하는 문제 갖고 자꾸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뭐 재건축을 하면 과도한 개발 이익이 예. 나오고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너무 그쪽에 가 있는데 그런 우리 이제 이 빌라나 이 다세대 주택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저는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러면 서울시내 엄청나게 많은 저 주택 물량을 네. 저는 공급할 수 그리고 또 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보다는 서민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층하고도 이제 괴리 현상, 이반 현상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조금 많은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급 정책이라는 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많은 그렇죠. 아파트를 공급하고 살고 싶은 형태의 주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들이 좀 서울도 있었던 한번 거죠. 보십시오. 예.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도 지금 빌라나 이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강북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강북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성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성북구가 집값이 안 올랐다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네. 저 도남동이나 이쪽이 거의 안 올랐다는 이게 거예요. 집값이 안 올라갔다고도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런 쪽도 보면 왜 그러냐. 개발이 잘 안 되는 빌라나 이런 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종합적인 좀 이렇게 정책을 좀 했으면 지금은 이제 국토부라는 거는 신도시를 만드는 큰 이제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예. 조그만한 이제 도시 재개발은 다 이제 시도에 이제 넘어가 있거든 권한이.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고민이 좀 달라지는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빨리빨리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은 이제 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정말 서민들 또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주거를 공급하려고 해도 이 사업 기간이라든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있죠.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정책의 효과를 내려면은 예.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시행 과정에 있어서 빠른 속도와 이제 면밀하게 사전에 그렇죠. 검토하는 이제 이런 좀 이른바 좀 말하자면 실제 시행 과정에서 속도전이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다만 저도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예.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건데 저는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2번의 대책이 나왔어도 효과가 없었다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이 금방 효과가 있다? 그럼 이건 마약이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음 정부에 효과가 나타난다 수 있을 만큼의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을 내놔야지 당장 지금 즉자적이고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료하겠다. 이거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북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통, 역세권, 그다음에 교육,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 비로소 강북이 강남만큼의 또 위치를 갖게 되면 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을 좀 정책 당국이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저희가 30분 가까이 이 주택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단일 주제로 가장 오랜 시간을 저희가 할애해서 얘기를 했던 주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만큼 우리 그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 서민들이 그 체감하는 정책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사실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시장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근데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또 아주 작은 정책만 나오게 된다면 실망감이 커져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주거 안정, 정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겠죠.